오늘 받게 될 책은 모의고사 책을 받을 거야. 그리고 알케미스트는 다음 주에 나올 거야. 그리고 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어. 얘는 그제가 나올 건데요. 오늘 빠지거나 좀 늦으면 안 되는데. 늦은 상황 어쩔 수 없으니 이거 넘겨보면 B4를 넘겨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찾았어? 그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 수업을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가 호랑이의 해인데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일단 좀 전체적으로 좀 OT부터 먼저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겠소. 1월 중순, 지금 1월 1일이니까 중순이나 셋째 주 정도에 수능 특강이 발매됩니다.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EBS 본과 1800 이게 발매돼요. 그럼 그게 발매되면 우리는 그걸 외울 거야. 단어는. 수특은 수업 시간에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 풀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야 돼. 그 나오는 주에. 지금부터도 예약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관심이 없군요. 네, 수특을 사야 됩니다. 1년에 발간되는 그 EBS 교재가 영어는 수능 특강, 그런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이 같이 나와요. 수특이랑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6월에 수능 완성이 나오거든요. 이 세 권은 아무튼 다 풀 건데 그건 문제풀이의 연습으로 쓰는 거지. 그걸로 수업을 하는 건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신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 내신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수시한다, 손. 내리세요. 2번의 시험이 남은 겁니다. 맞죠? 여기에 몰빵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진도를 나갈 거야, 학교에서. 3월이 되면. 근데 이미 그때 너네는 거의 수특 거의 다 풀었을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건 안 듣건 너의 자유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 건 매번 체크해서 금요일 날까지 알려줘야 돼, 나한테. 이번 주 어디 나갔습니다. 라고 해줘야 내가 그 분석지랑 변형 문제를 뽑아놔요. 너네는 매주 받게 된다, 매주. 받은 걸 다음 주까지 해와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숙제를 조금 변경해서 내신하는 사람들은 숙제를 다른 걸 좀 줄여주고 그걸 위주로 해야 돼. 2번의 시험에서 1번의 등급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미리 분석지 다 보고 어법 변형을 다 하게 한 다음에 변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변형 문제를 풀고 내신이 도달하기 아마 2주 전쯤에 혹은 한 달 전부터 요 시간의 수업은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너네는 따로 시간을 빼서 일요일날 와서 받은 자료를 질문하고 가면 땡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고 마지막 날엔 당연히 직전 자료가 다 나가고 제가 주는 변형 문제가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1, 2학년 때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간 계속 내실 해왔죠. 그리고 영작 암기를 하는 건 이제 중지입니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 지문의 수를. 근데 가끔씩은 어떤 학교는 되게 지문이 한 30지문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가능하면 하겠지만 그 문제가 홀수강의 홀수번, 짝수강의 짝수번이 중간고사 시험범이면 이미 지문의 개수가 수능 특강이 150 몇 지문인데 그럼 절반만 따져도 한 70, 80지문이잖아. 그래서 그걸 외우겠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우리의 목표는 외우지 않고 1등급을 맞으면 돼.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유독 올해 제가 이제 가르쳤던 고3이
올해가 유독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수시 결과가. 정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수시 결과가 굉장히 좋은데, 수시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하나고, 상산고, 뭐 이 근방의 명덕외고라던가. 그러니까 좋은 집단에 들어갔다고 자기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안 좋은 집단에 있다고 해서 내가 대학을 좋은 데를 갈 수 없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예비고일 때부터 가르쳤던 남자애들 4명 있었는데 이 중에 3명이 의대에 붙었고 2명만 의대에 갔고요. 1명은 서울대, 1명은 연대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 4학교가요. 입결이 엄청 좋다고 유명한 학교가 아닙니다. 얘기해볼게요. 고척고가 입결이 엄청 좋다고 유명하니? 그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으면 그 말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3년에 1명, 4년에 1명꼴로 서울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입결이 굉장히 안 좋죠. 1년에 1명도 제대로 못 보내니까. 대연고를 들어본 적 있어요? 대연고 뭔지 모른다, 손. 근데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 관악, 여의도. 이 4학교가 입결로 굉장히 유명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의 등급은 굉장히 좋았어. 그 비교과도 잘 채웠고. 그래서 4명 중에 무려 3명이 의대에 붙었고 2명은 의대를 갔고 1명은 서울대 1명은 연대를 가네요. 이어 반대로 입결이 굉장히 좋다고 유명한 학교가 이제 양천군에 있는 몇몇 학교들인데 걔네들도 지금 방금 말한 4명 정도의 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데를 간 건 아니고 배감 여자아이는 수시로 동국대 국어교육과랑 경희대 국문과를 붙어서 고민 중이었어. 국어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2대 국교과에 추합을 해가지고 2대를 간다네. 그럼 이제 고민이 사라졌죠. 그리고 너네 논술 없어졌니? 폐지냐? 논술로도 외대, 동국대 도 있고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수시가 지금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수시를 할 거잖아? 남은 한 학기죠. 여기에 진짜 몰빵을 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지. 절실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수시 얘기 끝. 정시 얘기를 하겠어. 이게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영어 1등급 비율이 12점 몇 프로, 거의 13% 육박했는데 바로 작년 수능은요, 영어 등급이 거기 써있지만 6.25%예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 거야? 쉽게 나왔다는 거야?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애들도 체감 난이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 그 정시 대비하는 사람들 풀어봤었잖아, 그때. 쉽지 않죠? 근데 있잖아, 가만히 봐봐. 2등급은 몇 프로예요? 21.64%죠. 맞아요? 3등급은 몇 프로예요? 25.16%입니다. 2, 3등급 합치면 벌써 몇 프로예요, 그게? 46점 몇 프로죠. 거의 절반이 2, 3등급인 거지. 3등급이 비율상 제일 많긴 하지만 2등급도 엄청 많거든? 시험은 어려웠다고 했고,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잖아. 시험이 어려웠으면 1등급 비율이 적어졌어. 그럼 2등급도 어떻게 돼야 돼? 적어줘야 되는 게 일반 상식 아닌가?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3등급이나 4등급으로 수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준분포도를 그리면 가운데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가운데 올라가는 쪽이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야 어려운 거였잖아. 근데 이번 시험 좀 웃긴 게 2등급, 3등급 비율이 엄청 많거든? 근데 애들은 체감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큰 의문점이요. 3년 내내 1등급 계속 나온 애가 수능 보러 갔다 2등급 나온 애가 있어, 지금.
걔가 2등급이 나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본인도 상상도 못했대요. 그리고 이게 더 신기한 게 늘 3등급 나오던 애가 1등급을 맞아왔더라고. 더 충격적인 거 4등급 맞던 예체능 준비하던 애가 있었어. 걔도 2등급 맞았더라고. 그래서 걔는 가짜이유라고 절했대. 내 쪽으로. 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 첫 번째 분석. 1등급이 잘 나왔으면 수능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영어 공부 시간을 많이 하려 하니 적게 하려 하니 적게 하는 거야. 그럼 빈도가 낮아지면 감은 당연히 떨어져요. 국어와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좀 떨어져. 근데 3, 4등급 애들은 영어를 끝까지 하거든. 어떻게든 2등급을 맞아보겠다고. 그래서 공부의 빈도수의 차이가 첫 번째 분석이었는데 이 오답률을 분석하다가 내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게 나는 비밀을 알았다. 오답률 1위가 몇 프로야? 75%인데 배점이 몇 점이야? 2점이거든? 2위는 72%, 3위도 72%죠. 자, 오답률이 70%가 넘어가면 어려운 거 맞습니다. 4위가 68%죠. 좀 관대하게 봐서 이것도 어렵다고 쳐요. 됐지? 62%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10명 중에 6명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10명 중에 4명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10명 중에 4명이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60% 정도의 우리가 문제를 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더 웃긴 건 6위, 24번이 제목 문제인데 그 60%를 기준으로 7, 8, 9, 10, 11, 12 쭉 있는데 10위까지만 뽑았거든? 다 오답률이 50%대지.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어려운 거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봐. 오답률이 70% 넘는 건 3개밖에 안 나왔었고 6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오답률이 50%대야. 그럼 이 시험이 어려웠던 거야? 이 시험이 어렵지 않았던 거다 이거. 여기에 허수가 존재해. 1등급 비율 6.25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허수야 허수. 환상이고 이 시험이 어렵지 않았던 거야. 단 바꿔 말하면 4개만 어려웠던 겁니다. 4개만. 내 말 이해해? 계속 의문이었거든 그게. 왜 못하는 애들도 2등급을 맞았고 왜 잘하는 애도 2등급을 맞았지? 이 시험이 굉장히 평이했던 거예요. 다른 문제들은. 몇 개만 어려웠던 거야. 그럼 봐라. 1번부터 4번까지 1위부터 4위까지가 어려웠던 거니까 그 4개를 틀리면 배점을 합치면 몇 점이야? 10점이잖아. 그럼 그거 다 틀렸어도 몇 등급이 나왔어야 돼? 1등급이 나왔어요. 나머지 다 맞았으면. 맞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 이 4개를 제외하고도 틀렸다는 얘기죠. 그 비밀이 어디 숨어 있는가? 오답률 3위가 몇 번이야? 여기에 숨어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듣기 하면서 독해 풀자고 하잖아요. 그걸 다 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8, 19번을 듣기 도중에 풀었다면 20번부터 풉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풀잖아. 20번을 쓱 풀었어. 그 다음에 당연히 21번 풀죠. 21번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좀 이따 풀 건데.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답을 고르려고 보기를 보잖아.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읽는단 말이야. 그쵸? 그러고 나서 보기를 고르려고 그래. 그래도 여전히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2번 읽었으니까 미련이 남아요. 좀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더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21번에 5분 정도 써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보여. 근데 5분 정도 썼기 때문에 이거를 안 고르고 넘어가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고르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당황을 합니다. 당황. 이게 왜 21번부터 이렇게 되지? 당황한다고. 근데 우리 아직 31번부터 42번까지 달려야 되는데 거길 풀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당황한단 말이야. 이때부터
쉬운 문제도 글이 떠다녀요. 당황했기 때문에. 읽는데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냥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야. 여기다 시간을 썼기 때문에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데. 조급조급 당황 하다가 원래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는 애들이 세 개, 네 개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2등급으로 떨어지고 원래 못하던 애들은 21번이 원래 어려웠던 거야. 원래 어려웠던 거라고. 그러니까 읽어서 답이 안 나와. 한 번 들으면 답이 안 나와. 그래, 나는 원래 이러지 뭐. 하고 다음 걸 넘어간 거야, 그냥. 맞출 수 있었던 평이한 문제를 다 맞추고 그 몇 개만 마지막에 고민해서 찍었거나 풀었거나 했겠죠? 그 찍고 푸른 게 많아봤자 4개다 5개입니다. 그 찍은 게 하나라도 맞았으면 2등급이 1등급이 된 거고, 왜냐면 4개 다 틀려도 10점이잖아. 지금 요 순위로 보면. 오답률 탑6 중에 배점 3점짜리 2개밖에 없어. 내 얘기 잘 들어. 우리의 공부 방향은 뭐냐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공부해놓고 쉬운 건 당연히 다 맞춰야 돼. 제발 태도를 바꿔.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돼. 2번 읽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사람이잖아. 근데 2번 읽어서 답을 못 고르겠어. 그렇게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빨리 제껴요. 더 많은 시간을 쓰면 그게 더 아까워. 걔는 어차피 틀릴 확률이 있게 된 거잖아? 나중에 봐. 시간 없어서 직관으로 찍던지 나중에 하라고. 풀 수 있는 나머지 평이한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내 말 이해해? 그게 수능을 위한 공부의 방향이야, 영어는. 정리한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를 적게 풀면 안 돼. 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와서 모의고사를 풀었죠. 그걸 오답하는 게 숙제였잖아. 근데 이걸 좀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와서 풀긴 풀더라도 너도 직접 풀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책을 줄 거거든 이따가. 근데 토요일까지 하면 당연히 안 하죠. 다음 주 토요일날까지 숙제라고 하면 토요일날 수업이 6시니까 이따 2시에 학원이 있으니까 12시부터 풀지 뭐 이지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모의고사 책의 모의고사는 풀어서 수요일까지 보내는 겁니다.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다 보내야 돼. 수요일까지야. 나머지 교재 숙제랑 단어를 토요일까지 처리하면 돼. 그리고 우리의 목표 점수. 목표 점수는 100점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봐봐. 실제 책은 목차도 있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지롱. 그 모의고사 유형은 저는 5개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가 듣기, 두 번째가 어법, 세 번째가 단순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대의파악, 5번째 간접쓰기. 이렇게 5개로만 나누는데 나 같은 경우는 듣기가 17문제인데요. 배점은 37점입니다. 그럼 듣기만 다 맞고 나머지 다 틀리면 몇 등급이요? 37점이야, 네 점수가. 너 몇 등급이야? 자, 19살 여러분, 80점이 2등급이에요. 70점 3등급. 60점 4등급. 50점 5등급. 40점이 6등급. 37점 몇 등급일까? 굉장히 어려웠죠? 듣기만 다 맞춰도 7등급이에요. 근데 듣기의 배점이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제일 큰 겁니다. 듣기를 틀리면 등급이 자칫 잘못하면 바뀔 수가 있어. 2점, 3점 하나 틀렸다가 등급이 바뀐단 말이야. 듣기를 틀리면 안 돼. 듣기를 틀리게 된다, 수능날. 그럼 네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그래서. 그 본인이 의도를 담아서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듣기를 틀릴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듣기를 틀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카페에 어휘 및 듣기 공부법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꼭 확인해서 이 방학 동안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루에 한 15분, 20분씩만 하면 돼. 그 방법대로. 10분만 해도 돼. 그 방법대로. 한 달만 해봐. 듣기 거의 안 틀려.
어법은 3점인데 그 어법이 너무 약해서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97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맞죠? 지금 와서 어법을 다 정리해서 어법을 맞추고 싶다 보다는 나머지를 차라리 다 맞추거나 그 둘 중에 선택을 하거나. 어법은 주는 문제거든? 이걸 버려버리면 97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 아까 오답률 탑5에도 어법이 없어. 어법은 다 맞추는 거야. 저는 틀리는데요. 너만 틀리는 거야. 다 맞춰. 그러니까 어법을 정리하고 싶으면 이 방학 동안에 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건 제가 매년 특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네한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고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강의 영상을 촬영해서 카페에 올립니다. 그러면 책만 달라고 하면 책을 주면 되잖아.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내서 듣던지 아니면 기출문제 쭉 풀어가지고 다시 정리하든지 뭐든 본인이 어법은 안 되면 해결을 해야 돼. 그 다음 단순 해석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휘 알고 해석하면 다 맞추는 겁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 듣기는 37점이야. 단순 해석은 18점이야. 합치면 55점이죠. 맞아요? 듣기만 다 맞춰도 너의 등급은 이미 5등급이야 지금. 55점이라고. 맞아? 그 다음 우리가 나머지 다 찍을 거거든. 그 중에 잘 찍어서 몇 개 맞추면 네 등급은 4등급이야 이미. 결론. 지금 본인 4등급이잖아? 듣기 맞추고 단순 해석 문제 맞추고 찍은 사람과 다 같은 겁니다. 등급이. 내 말 이해해? 그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어휘예요. 어휘. 야, 눈으로 봐도 모르는데 들어서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야. 어휘가 제일 큰 문제야. 대의 파악 중에 굵게 써져 있는 함의 추론이 3점, 어휘 추론, 그 다음 빈칸 추론 10점, 순서, 삽입, 이 5가지 유형이 변별을 만들어요. 아까 오답률 1위가 38번입니다. 38번의 유형이 뭐죠? 삽입입니다. 그 다음 34번이 2위예요. 34번은 보통 문제 유형이 뭐죠? 빈칸입니다. 21번이 3위예요. 21번은 뭐죠? 함의 추론이에요. 32번이 4위입니다. 32번은 뭐죠? 빈칸이고요. 30번이 5위예요. 30번이 뭐죠? 어휘 추론이에요. 어휘 추론. 즉 변별을 만드는 문제는 이 유형에서만 낸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유형만 공부해요. 선생님 저는 주장이 약하고 요지가 약하고 제목이 약한데요. 그건 대입학 유형인 함의 추론, 어휘 추론, 빈칸 추론 하면서 같이 연습하는 거지. 그것만 계속 푼다고 그게 늘지 않아. 주장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느는 거지. 그 문제만 푼다고 느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순서와 삽입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장문법에 기반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모든 문제들은 근거가 존재해. 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으로만 푸는 거기 때문에 감이 떨어진 날에 수능을 보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감도 올리지만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좀 많아야 돼요. 굵게 써있는 것만 점수 계산해 볼게요. 함의 추론 3점이야. 어휘 추론 2점이에요. 근데 42번도 어휘 추론이지. 맞죠? 걔한테 3점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 걔 2점이라 계산할게. 그럼 합이 7점입니다. 빈칸이 10점이에요. 17점. 순서 삽입이 10점이에요. 27점. 그 어려운 유형 빼고 나머지 다 맞추면 73점이야. 어려운 유형 제외하고 나머지 다 맞추면 73점이야. 남은 문제 찍을 거죠. 그 중에 3개만 잘 맞춰도 2등급이야. 결론 2등급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아. 문제는 1등급이거든. 그 1등급을 하려고 어려운 것만 다뤄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다음 장. 모의고사는 지금부터 정해진 대로 풉니다. 본인이 어떻게 풀었는지 그건 모르겠고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하세요. 1번은 그 수능날을 위해서 얘기한 거고 모의고사는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인간의 뇌는 당연히 어떠한 정보를 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해.
우리의 몸도 운동하려면 워밍업이 필요하듯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어 지문을 읽을 거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한 지문, 두 지문 정도 먼저 읽어보는 게 좋아. 이해되는 걸로다가. 우준아! 이해도 안 되는 걸 계속 읽어봤자 불안감만 가중돼. 이해될 수 있는 걸 먼저 읽어보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영문을 읽을 거다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원래 더 좋은 건 듣기도 한 1.5배속으로 5분 정도 들어보는 게 되게 좋거든. 근데 수능날 전자기기를 가져가면 냈다가 받았다, 냈다 받았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능날 듣기를 들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저 옆에 사람들인데 어떻게 소리내서 읽어요? 속삭속삭. 속삭속삭. 네 귀에 들릴 정도만 읽어. 아니 옆에 사람들이 뭔 상관이 너 지금 수능 보는데. 됐죠? 2번. 듣기 다 맞춰야 돼. 못 맞추니? 그럼 카페 가서 영상을 보세요. 오늘 처음 왔거나 기존 재수업을 안 들었으면 네이버에 가서 제이오 베이비를 치는 겁니다. 그럼 카페가 나와요. 거기 가입하면 돼. 유튜브에도 쳐. 그럼 내가 나와.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영상 제작 안 한 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수업만 올림. 3번.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듣기 도중에 독해를 풀 건데 우리 시험지 다 모여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알죠? 앞장 겉장 떼버리고 1, 2, 7, 8페이지가 하나, 3, 4, 5, 6페이지가 하나지. 그럼 제일 먼저 듣게 하면서 들으면서 띵동 구간에 풀어야 될 건 첫 번째로 어법이야. 어법은 5페이지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1페이지 두고 5페이지 접어가지고 오른쪽에 둔 다음에 왼손잡이만 바꿔서 듣게 하고 띵동 구간에 하나씩 체크하는 거야. 어법은 해석으로만 풀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규칙만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대조 대비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풀고요. 어법을 다 풀었네. 그럼 4페이지로 가면 일치 문제 4개가 있습니다. 도표, 내용, 안내문,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일치. 뭐든. 거기는 다른 기술이 필요 없이 해석만 하는 거라서 생각이 필요 없어. 해석해서 띵동 구간에 푸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11, 12번이 당도하게 될 텐데 듣기 할 때 11, 12번이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남자가 Hey Sarah, hi, how you doing? 그럼 사라가 Oh, Jason, where are you going? 띵동 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이제 들어야지 하다가 끝나. 그러니까 11, 12번 다시 문제형 말해줄게.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나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가 어딘지 체크해. 듣기 하기 전에. 그게 11, 12번이야. 그땐 듣기만 해야 돼. 들으면 맞출 수 있는 걸 독해 풀 때 못 맞춘단 말이야. 그때는 무조건 들어. 다 했으면 18번의 목적, 19번의 분위기, 심경까지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잘못돼 있어 오타야. 총 7문제입니다. 총 7문제. 어법, 일치 4개, 18, 19. 7문제 풀었어요. 듣기는 최대치가 22분 땡땡초니까 맥시멈 23분 잡으면 47분이 남았고 우리가 읽어야 될 지문의 개수는 18지문이 남았습니다. 물론 41, 2, 3, 4, 5가 남아있겠지만 러프하게 2분씩 쓰더라도 36분이기 때문에 11분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 2분 쓰지 않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 특정 문제한테는 5분을 쓸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제발 듣기 하면서 독해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숙제할 때도. 4번. 초반에 긴장이 돼서 글이 떠다닌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안 돼, 번역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긴장 때문에 그러는 거면 읽히는 지문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 43, 4, 5라던가 35 같은 거. 그 다음에 도중에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을 만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나 좀 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었어. 이해가 안 돼. 다시 다 읽어요. 다시 다 읽어요. 눈으로만 해서 그런가 봐.
아, 또 읽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질문을 확대해서 보자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시작돼서 마침표, 두 번째 문장이 시작돼서 마침표, 세 번째 문장이 시작돼서 마침표,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읽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걸 돌아봐. 지금 문제가 전체를 다 보자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 하고자 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일단 제한 조건은 단어도 좀 알고 번역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걸 돌아, 문장을. 그래서 이해를 했어? 그럼 그 다음 문장을 갖다 붙이는 거야. 여기가 해석이 좀 안 돼도 어차피 이 얘기를 할 거 아니니. 내 말 이해? 갖다 붙이는 거야, 뒤에를 점점. 문맥으로 독해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내가 이해한 한두 문장 가지고 앞에 내용이 이해 안 됐지만 중간에 이해된 게 한 문장 있으면 앞에 것도 갖다 붙이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었겠지 뭐 이렇게. 중간에 그러나가 있으면 거기 지나갈 수 있어? 앞쪽으로 와. 중간에 그러나가 있으면 앞에 내용에서 반대로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리고 포인트는 문장이 길어서 이해 안 되는 경우. 한 3줄이야. 그럼 읽었을 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주어를 빨리 찾아. 주어는 제일 앞에 있는 명사잖아. 그리고 동사만 찾아봐. 그럼 얘가 이거 한다고 하고 뒤에 목적어나 뭐가 있겠죠? 얘가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단어 뜻을 잘 몰라도 동사나 형용사 뜻을 잘 몰라도 아 이게 그 좋은 말인 것 같아. 나쁜 말인 것 같아에 대한 감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문장은 이해했는데 뒤에 게 이해 안 되면 그러나가 없었으면 아, 이것도 뭐 좋은 뜻이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양분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이게 괜찮은 단어인 것 같다. 이게 부정적인 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돼. 번역하자는 게 아니잖아.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5번 시간 배분 및 점수 배분을 주의하세요. 제발. 2번 읽었는데 답이 헷갈리면 틀릴 확률이 이미 높은 거야. 제발 넘어가 그냥. 이거 앞에 거 봤는데 모르겠어? 그 다 어려운 거 5개 다 제끼고 쉬운 것만 풀었어도 잘만 적어도 1등급인데 제발 2번 읽었는데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미련을 갖지 마. 그리고 6번에 마킹을 반드시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30초에서 1분은. 내가 고른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2번 골랐으면 마킹을 2번 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만약에 수능 보러 가면 재현아 수능 보러 가서 마킹 실수할 것 같아? 여러분 네 인생에 걸린 건데 그때 마킹 실수할 것 같냐? 하루 만에 인생이 걸리는 건데 제가 영어 가르친 지 벌써 이제 횟수로는 12년? 11년이 넘었는데 고3을 그 많이 가르치면서 마킹 실수한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수능날. 재작년까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처음 터졌어. 걔는 이과 여자애였는데 수능 끝나고 전화했는데 자기 마킹 실수한 것 같대. 아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성적표가 나오고 성적표 나오고 전화했는데 자기 마킹 실수한 것 같대. 그럼 난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거 믿지 않잖아 인간은. 그래서 속으로 아 얘 시험 못 봤는데 일부러 말하기 뻘쭘하니까 마킹 실수했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야 됐고 성적표 갖고 와 해서 정시를 할 여자애여서 정시 상담하려고 불러서 성적표를 봤어요. 마킹 실수가 맞아. 왜냐면 얘가 이과인데 수학을 마킹 실수했대. 근데 수학이 원점수가 안 나와요. 성적표는. 그 비율 점수가 나오거든. 표준 점수랑 100분이 따졌을 때 30 몇 등이더라고. 원점수가 몇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100% 마킹 실수야. 그 나의 의문점. 체크를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체크했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다른 게 없었어요. 야, 마킹하다가 빈 건 없었어? 없었어요.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제가 멍청하게 수험표에다가 가채점을 적는단 말이야. 가채점 하려고 내 정답을 옮겨 적어요. 2, 3, 4, 4, 2 이런 식으로 옮겨 적어. 그 시간 확보하려고 마킹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고 그걸 적고 앉았으면 진짜 도라이야. 이건 국가한테 내는 거잖아. 수능 국가고시야. 가채점 못 적어와도 집에 가서 풀면 다시 다 풀려. 먹으려는지 다 기억나. 물론 2개 중에 헷갈렸던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땐 맞았다고 계산하면 되잖아.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제발 OMR 체크라고 해. 한번 내면 끝이야. 나중에 수능 갈 때 얘기해 줄 텐데 갑자기 방구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껴! 뭔 상관이야 그게. 인터넷에 유명한 썰 있어요. 아침부터 배가 안 좋았었는데 수능장 갔더니 배가 갑자기 너무 불편해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시험 시작하려고 하는데 뻥 뒤에서 꼈대. 그때부터 글쓴이가 웃겨가지고 좀 웃겼었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뻥뻥 뻥뻥 씨 하다가 뻥뻥뻥뻥 하는 순간 감독관이 학생 한 번만 더 끼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거야 라고 해서 엄청 웃겼다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부정행위야? 모스 보일 수도 있다. 띠띠. 근데 그딴 거 상관없으니까 겨우 뭔 상관이야. 그런 걱정도 나중에 하지 마세요. 혹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런 일 없어. 네 몸이 네가 너무 긴장한 걸 알아서 화장실 가고 싶었다고 해도 문제 풀면 다 사라져요. 그렇다고 말이 온데 참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남자들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 알죠? 소변 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말하면 가야지 뭐. 다만 이제 흐름이 깨지니까 감이 깨지니까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죠. 아까 말했던 대의파악 유형 중에 하미추론, 어휘추론, 빈칸부터 풀이법을 좀 정리할 건데 그 대의파악을 이렇게 한 장 넘기면 요지, 주장, 주제, 제목 풀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얘는 풀이법이라기보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작가의 주장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장을 찾는가? 해볼게요. 1번. 한 단락의 주장은 한 개예요. 바꿔 말하면 한 단락이라는 건 최소 3문장이에요. 맥시멈 12문장. 이 모든 게 딱 하나 때문에 쓴 거야. 맞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한 문장만 이해했어. 내가 부분만 이해했어. 해도 그건 그 주장을 위해 쓴 거잖아. 그래서 그 주장을 추론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주변에 눈치 빠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좀 금방 잡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석 좀 안 돼도 네가 이해되는 부분이 생길 거야. 그걸로 주장 추론하세요. 그 주제는 뭘까? 주제는 반복되는 소재가 주제예요. 그리고 요지와 주장은 논설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주장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읽다가 마지막쯤에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중간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마지막까지 읽어. 여유롭게 읽어. 이걸 좀 빨리 읽어야겠다 해봤자 별로 차이 안 나. 빨리 읽어서 30초에 풀건 여유롭게 읽어서 50초에 풀건 그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천천히 읽어도 돼. 2번 주장을 말하는 표현들이 있어. 이거를 그냥 숙지하고 있어야 돼. 체화. 지식으로만 이건 이거구나 가 아니고 그냥 보면 이게 주장. 이렇게 체화가 돼야 돼. 그게 대표적으로 해야 한다죠. should나 must나 ought나 had better 같은 거. 아니면 need to 할 필요가 있다는 다 주장을 암시하는 거야. 2번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ideal, good, better, best는 다 형용사죠. 중요한,
필수적인, 이상적인, 좋은, 더 좋은, 최고가 나오면 주장을 암시해. 여기에 쓰지 않은 significant 같은 것도 주장을 암시해요. critical, crucial 이런 거 많잖아. vital. 그 다음 solution과 key는 명사지만 핵심과 해결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장을 암시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야 돼. 3번의 별표. 부정조건절은 주장을 암시해요. If he doesn't study hard, he won't succeed.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맞죠? 뒤집으면 주장을 암시합니다. 4번 별표. 적지 마. 적을 시간 충분히 줄게. 이해를 해야 돼. 문법 수업이 아니잖아. 이해를 해야 돼. 강조를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죠? 한 개다 보니까 문장 하나가 강조되어 있으면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첫 번째로 동사는 강조를 어떻게 하나? 사랑해, I love you. 진짜 사랑해 뭐라 그래? do, does, did를 앞에 붙여 강조합니다. 그럼 얘가 정말로 이거 한다는 얘기지. 두 번째, 나 봐봐 오준아. 목적어는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목적을 앞으로 빼요. 그 다음 요래 씁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 본 적이 없죠. 심지어 구분을 지어주려고 컴마를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많이 쓰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규칙은 이렇게 해요. 강조할 때. 혹은 it과 that 사이에 넣으면 되거든요. 목적 여기다 넣고 주어 동사만 쓰면 되잖아. 이때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 이 it이 앞에 그것이라고 지칭하는 명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돼. 앞에 지칭하는 게 있으면 얘는 그냥 목적격 관대야. 목적어도 아니고 사실. 없을 때만 강조되어 있는 거야. 세 번째, 주어, 동사, 보어가 돼 있을 때 이 보어를 강조하는 법은요. 앞으로 빼고 동사 주고 주어를 뒤로 돌립니다. 위치만 바꿔요. 보어를 이렇게 강조해. 네 번째, 영어의 문장 성분을 여기 써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다야. 수식어구라는 게 존재해. modifier. 이게 세 개인데 대부분. 부사. 전치사, 명사, 덩어리를 전명구라 그래요. in the classroom 같은 거. in the car. 부사절. because I love you. 이런 놈들. 이 modifier는 성분의 영향을 줘, 안 줘? 주질 않아요. 이때 방금 했지만 얘는 저렇게 강조해. 얘도 저렇게 강조해. 얘도 이렇게 강조해는 다 했다. 남은 두 개는 대부분 이때 강조합니다. 1번. 나는 그냥 임의적으로 is를 할게. 이걸 좀 눈으로 외워야 되는데 it is 명사 it is 명사 that 뒤에 이렇게 돼 있으면 that 뒤 여기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 제한 조건은 it이 가리키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강조는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이거 없애볼게.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얘가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눈으로 외워.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 it is 명사 that 뒤에 보통 동사로 시작돼. 이렇게 하면 강조야. 두 번째 it is 다음에 부사나 여기 적었던 modifier 있죠? 전명구 부사절을 두고 that 뒤에가 완전하면요. 부사가 여기 오건 여기 오건 여기 오건 성분에 영향 안 주죠. 전명구가 여기 오건 여기 오건 여기 오건 성분에 영향 안 주죠. 접속사 조동사 여기 오건 여기 오건 성분에 영향을 안 주죠. 정리하면 얘네들이 일로 들어갈 수 있지. 얘도 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강조야. 들어갈 수 없으면
들어갈 수 없으면 뭐라 그래? 명사나 형용사를 주고 that 뒤에 성분이 완전해. 이렇게 들어갈 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사라져. 명사나 형용사가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 자리가 없어. 이걸 뭐라 그래? 얘를 가주어, 진주어라 그래요. 이것까지 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 형태가 나오잖아? 아, 이거 강조돼 있구나. 를 체화시켜야 돼. 이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아, 잠깐만. 하나 더. 해봐. 도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요. 선생님,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대얼이나 히얼로 시작하면 있다라는 뜻을 만들긴 하는데 이게 부사기 때문에 바로 주어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얘는 강조된 건 아니야. 그냥 있다라는 의미일 뿐. 두 번째는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 때문에 해요. 영어는 이렇게 쓰는 걸 정치라고 그래. 발을 정자 써서. 바른 위치. 주어는 뭐만 가능해? 명사만. 명사가 아니면 주어야 아니야? 주어가 아니야. 그럼 주어 어디가 있어? 뒤로 가 있거든. 이걸 도치라고 그래. 근데 그 정치 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도치는 중요해. 도치는 어떻게 만들어? 무슨 문처럼 쓰면 도치야? 의문문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했더니 선생님 그럼 의문문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문문이 아닌데 도치돼 있으면 중요한 거야. 됐어? 내 말 들어. 시계줄게 좀 쳐봐. 내가 글을 쓸 건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에 따르면 정의는 사회적, 개인적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회적이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쓴다고. 다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에 따르면 정의라는 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내 주제가 뭐야? 내 글의 주제가 정의입니다. 정의. 내가 쓰고자 하는 건 정의야.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법에는 질문의 주제가 있어요. 그걸 쓰고자 하는 거예요. 답에는 주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도연아 정의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이야 하면 그게 공신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맥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야. 그게 누구든. 마이클 샌델이 그랬어. 아, 따라서 유명한 사람이나 단체가 나오잖아? 그럼 내 주장을 대신한다. 결론. 그 말도 주장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모르는 누군가가 나오면 그 사람 말이 중요해. 인용은 두 가지 때문에 쓰는데 첫 번째 주장을 대신하는 거, 두 번째는 비판하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까내리면 내가 그만큼 유명해지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들어봐, 나봐봐. 그 글만 읽는다고 소용없어. 이해를 해야 돼. 한 단락의 주장이 한 개야. 맞죠? 그러나가 나왔어. But, however. 그럼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훨씬 중요해. 좀 천천히 가야 돼, 뒤에를. 뒤에 문장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앞에 걸 이해했으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 뒤쪽에 있는 문장의 동사를 모르겠어. 근데 앞에 문장의 반대 내용이겠지 뭐. 이런 대범함이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한 단락의 주장이 한 개예요. 그것만 유지시키면 그러나나 이와 반대로는 여러 번 등장해도 돼. 한 단락에. 뭔 말인지 이해해? 벗이 한 단락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두 번, 세 번 나와도 돼. 다만 주장은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그것만 유지하면 돼. 됐죠? 내가 예를 들어라고 써.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문장과 예를 들어 있는 뒤에 문장은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뒤에가 좀 더 쉽게 설명한 것뿐. 그러니까 앞에 걸 이해했어? 그럼 이 내용이겠네. 하고 툭툭툭 맞네 라고 확인만 하면 돼. 앞에 게 이해가 안 돼? 설명 중에 가장 쉬운 설명이 예시예요. 예시를 천천히 보면서 예시 보고 이해하면 돼요. 심지어 작가가 혹시나 예시도 이해 못할까 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줘. 대부분. 그래서 중간 예시는 이해 안 되지만
마지막에 있는 한 문장 보고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면 땡큐야. 천천히 읽으면 돼. 그리고 더비더비는 항상 주장을 암시합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방법을 설명하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주장이에요. 카메라 셔터를 더 빠르게 누르면 누를수록 사진은 더 많이 찍힌다. 그러니까 주장은 아니잖아. 그냥 방법 설명이잖아.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주장을 암시합니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귈수록 인생은 더 풍요로워진다. 뭐 하라는 거야?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인용은 얘기했죠. 주장을 대신하거나 비판하는 대상이 됩니다. 아무튼 주장을 암시해요. 한 장 넘어가면 나봐. 방금까지 한 건 문장 내에서 이러한 표현, 저런 게 있으면 주장을 암시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전체를 봤을 때도 주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늘 할 건데 애원의 눈빛이 많이 보여서